자, 저번 주에 법인과 계약하는 부분들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하고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서류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과 계약하는 부분, 전에 했는데 잠깐만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때 계약 시 챙겨봐야 할 것들.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집이 경북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온전한 보증금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가 하나도 없을 때 임차인이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는데,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건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을 못 갖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이 보증금의 순위가 그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보다 빠른 순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대인이 법인일 때.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온전한 보증금을 이제 회수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계약하실 때 임차인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전세금 대출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잔금을 못 치게 되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에서 대출 부분에 관해서 조금 체크를 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하고 있는 상가주택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있어서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한다고 하면은 2년 동안 의무 부준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추가 2년을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추가 2년을. 그런데 임차하고 있는 상가주택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은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임대인은. 그래서 법인 명의 주택에 임차를 하면 법인이 자연인에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의 2년 플러스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인이 임대인이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클로징 단계에서 임차인이 법인에 관해서 좀 불안해하고 할 때 최소한 4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법인이 자기들이 직접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이나 법원의 판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클로징 단계에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계약 클로징 단계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보시면 요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하고 중복돼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법인일 때 꼭 알아줘야 할 점, 요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이 매도인, 매수인, 그러니까 매매에 따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방문할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 도장을 사용할 땐 법인 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계약할 때 대표자 도장은 꼭 안 찍으셔도 되고 서명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직원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임장은 준비한 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찍을 수도 있고,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 인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서명하고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리인 같으면. 법인 임차인일 경우에는 위 서류와 이제 유사하게 준비하시면 되고, 도장하고 서명 날인 동안 굉장히 중요한데, 법인을 명기하고 나서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할 경우에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이사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냥 사내이사가 있는 경우도 있죠. 법인이 이제 임원들이 적은 경우에. 그래서
나타난 실제 대표가 꼭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법인 임금 날인한 후에 위임장 첨부하고 대리인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임금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서 이제 해주실 때 법인 임금 증명서 위에다가 법인 임금 도장을 찍어서 똑같은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법인 임금 도장 찍은 임금 증명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대항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 예외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전입한 날 그날 밤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번 주에 했던 법인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 요약사항인데 그래서 법인과 계약할 때 실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할 점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법인과 계약할 때 프린트물을 활용하셔가지고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상가 건물 계약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계약 전에 또 계약할 때 실무 내용 이것도 전에 했는데 간단하게만 체크하겠습니다. 계약 전과 계약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공보 서류와 중개부동산의 필수 업무로서 자,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실 때는 등기부 등본만 주시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 불법 건축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집합 건물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로 저축이 있는지, 도시 계획이 뭐가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은 있는지, 어떤 공법상의 규제는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미리 매수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 가계약금 동의 문자 발송 전에, 그리고 계약 시에도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 동의 문자 발송 전, 계약 시, 중도금 지불 시, 잔금 시 항상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발급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 요약사항 포함, 매매 목록 포함해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매매 목록을 포함했을 때면은 매매 거래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관련된 기타 다른 지분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요약사항 포함으로 되시면은 지분이 복잡하게 좀 되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최종 지분만 요약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사항 포함을 떼서 봐야지만 그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을 해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낙찰된 물건이라든지 이럴 때는 경매 낙찰된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안에서 계획도로 저축은 없는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건축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그래서 공법상의 규제나 문제가 없는지를 매수인은 꼭 조사하고 부동산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저축이 있다든지 도시계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 전에 꼭 건축사와 상담한 후에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벌금에 관한 부과금액은 현재 소유주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매도인과 같이 관청에 가서 매수인과 중개부동산이 직접 조사하긴 합니다. 매도인 쪽 부동산을 믿는다든지 매도인의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 직접 관청에 가서 작년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재작년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벌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벌금이 실제로 얼마에 부과됐는지를 꼭 조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통계상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적어도 10개 중에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절반 넘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재개발 쪽에 있는 건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법 건축물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상가 건물을 사시는데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사실 때는 이 상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래 전부터 매매시키려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매매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간만 1구역에 제일 상권 좋은 위치에 1층에 마트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 매매하면 35억, 40억 받아야 되는데 20억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감정에서는. 그러면 그래봤자 아파트 상가 받고 아파트 한 채 받고 해봤자 그 별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상가 건물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년 가정 수업 중에서 다음 달에 수업할 내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 플래닛이나 밸류 쇼핑이나 랜드북이나 부동산 디스코나 이런 것들 앱을 활용해서 이제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 추정가를 본다든지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공부를 다음 달에 이제 1년 가정 수업 중에서 할 거거든요. 그게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부동산 플래닛을 보면 부동산 플래닛이나 랜드북도 지금 유료화돼요. 이번 6월 달부터. 이번 6월 말부터 유료화되고 점점 공짜로 해줬던 게 유료화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이제 기능이 된 것 중에 하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재개발 구역의 가능성이 있는 곳,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곳, 뭐 이런 등등의 좀 노후화된 부동산의 건축물 권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프로그램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든지 초창기에 뭘 사면 좋겠죠? 초창기에 사면. 그러면은 가격 흐름을 이제 보고 빠져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 건물 사실 때, 야, 여기는 그런 부동산 플래닛에서 보면은 빨갛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빨갛게 돼 있으면. 빨갛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쪽에 내가 상가 건물 살 때 이거 잘못하면 재개발 구역에 맞물려 가지고 나중에 내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 매매를 하시다 보면 하면 할수록 나중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클레임이 걸려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신감을 좀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겁나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겁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세금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이 부과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행 강제금도 있고.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통계상 너무 많은데 이걸 실무상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이거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령만 아시면 돼요. 요령만. 그래서 이제 매도인에게 계약하실 때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계약하실 때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2명 이상의 정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매수인 있죠. 매수인 쪽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매수인 쪽 부동산과 매수인이 들었잖아요. 이행 강제금 부과되는 거 없는데요 했는데 실제로 이행 강제금 부과되는 게 있으면 이거 사기잖아요.
그렇죠? 형사건으로도 민사건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과 함께 중개부동산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물어보고 협의를 미리 하고 계약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불법 건축물 등재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쪽에 기재하는 난이 있거든요. 1쪽에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매수한다는 특약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에 관해서 이의 제기 없이 매수한다 이러면은 매도인 쪽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매도인 쪽 입장에서. 그럼 매수인 쪽 입장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액을 깎아야 되겠죠.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불법 건축물 적는 이 기재란에 꼭 기재해 주시고 특약사항에도 꼭 기재해 주시고 계약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중개사고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현재 소유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시 건축물 현황도를 매도인에게 요청한 후 받아서 건축사와 함께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서 실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리 건물 내부 실사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잔금 전에는 건축물 현황도를 가지고 실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축사를 대동해서 실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이거를 다 조사해서 보려고 하면은 전문성이 없어서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님을 대동해서 가능하시면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꼭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매수인이 떼고 싶다고 해서 뗄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뗄 수 있다고 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소유주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소유주만. 그래서 현재 소유주한테 요청해서 꼭 받아서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방금 한 내용이 이 계약할 때나 계약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안 돼요. 방금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매매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 설명하면 좋은 내용과 기타 매매 실무 내용, 요 세 페이지가 있는데 이 세 페이지를 응용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응용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미리 제공해서 아래 이 내용 세 페이지를 인지하게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은 계약할 때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폐기물 쓰레기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건물 매매 시키고 나서.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매도인이 거의 다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요. 있는 줄도 몰랐다. 매수인 참 까다롭네. 나는 몇 년 동안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발견했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이나 다른 어떤 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매도인이 비용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세 페이지를 계약할 때 조금 이제 응용하셔가지고 활용하셔서 계약 당사자한테 제공하시면 조금 일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보시면, 자, 소방시설 관련 문제가 없는지, 소방검사는 정기적으로 잘 받았는지, 언제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받으셨으면 그 받은 필증 서류 좀 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해가지고 매도자 쪽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아니면 매도인한테 이야기해서 체크를 미리 하신다든지 계약할 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수인 동석 시 매도자에게 질문해서 문제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방 관련.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 제2쪽에 그 동그라미 구분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의 소방 부분에 소화전하고 비상벨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화전이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뭐 복도에 있는지, 입구에 있는지, 비상벨은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뭐 복도에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소화전 있는지 없는지, 비상벨 있는지 없는지 위치만 체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건물이 큰 건물을 매매하다 보면 이 소방시설에 관해서 매수인이 클레임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자담보 책임에 들어가요.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을 적용해서 소방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매도자가 비용을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피해가기 위한 요령이 뭐라고요? 요령이 계약할 때 소방시설 관련해서 문제 없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점검, 소방검사 언제 받으셨죠? 작년에 받으셨나요? 올해 받으셨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방검사 제대로 잘 받았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가 안에서는 소방검사 받은 서류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매도인도 피곤해지고 부동산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잔금 이후에 발생된 소방시설 관련되는 문제는 매도인과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적으면 그러면 좀 편하게 넘어가시겠죠. 자, 다시 잔금 이후에 발생된 소방 관련되는 시설 문제는 매도인과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검사 필증까지 탁탁 주면서 소방검사 잘 받았다는 서류까지 딱딱 제출하고 했으면 소방검사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 있었다,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소방검사도 만일에 안 받았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안 받았다, 뭐 그렇게 되면은 하자담보 책임 적용해서 매도자 고쳐주셔야 됩니다, 비용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란에 상가 건물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 읽고 듣고 충분히 확인하여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 읽고 듣고 충분히 확인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해서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도장 찍고 동시에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서 보통 서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 금액이 큰 건물 매매 하실 때는 서명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 회피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다음 매도인도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 누수는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페이지에 보면 그 동그라미 10분의 벽면란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10분의 벽면란에 보면 균열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 있음에 체크하든 없음에 체크하든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럼 있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위치해서 가로가 돼 있어요. 그럼 위치가 어딘지, 예, 이런 것들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계약하실 때는 무조건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위치 이 가로 안에는 건물 노후로 인한 균열이 있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당해보시면 알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꿈에도 나타났어요. 매수인이 전화 오는 꿈. 매수인이 전화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예, 전화 벨 울리는데 딱 그 매수인 이름이 딱 뜨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전화 또 받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0분만 시달리면 좋겠어. 이번에는. 전에는 1시간이나 시달렸는데 전화 끊지도 못하고. 꿈에도 나타난다니까요. 꿈에도. 예.
그래서 당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을 많이 오래 해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부분에 누수균열 하실 때는 무조건 그 확인설명서 제2쪽에 동그라미 10번의 벽면의 균열 누수 쪽에 있다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 가로 안에 위치 가로 안에 건물 노화로 인한 균열 있고 건물 노화로 인한 누수 있다라고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누수 시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이 있어서 매도자가 고쳐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직접 요령은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은 매도인한테 건물에 누수 없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매수인이 듣도록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매도인한테. 그 다음에 누수공사 최근에 언제 하셨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누수공사 최근에 하신 적 있나요? 자, 그러니까 서류에는 뭘 적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어떤 멘트를 날리고 하는 요런까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요런 기술적인 요령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뭐 계약서 특약상 대충 뭐 이래 적고 민법의 관례에 따른다 해서 뭐 그렇게 툭 적어놓고 계약서 적고 이래 버리면 몇 년 뒤에 꼭 소송 들어와요. 계약을 한 건을 했든 10건을 했든 100건을 했든 그 클레임 들어오는 소송건이 처음 들어올지 중간에 들어올지 마지막에 들어올지 첫 번째 계약건에서 들어올지 100번째 계약건에서 들어올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누수는 매수인이 듣도록 누수공사 최근에 언제 하셨죠? 건물에 누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이 있어서 매도자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건물 균열은 노후된 건물, 오래된 건물은 거의 건물 균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인과 중개부동산은 계약 전에 충분히 현장 탐사를 하고 건물 균열에 관해서 미리 협의하고 계약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의제기 없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누수 균열 부분의 기재란에 노후로 인한 누수 있음, 노후로 인한 균열 있음으로 기재하고, 매수인이 건물 균열에 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하고 매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하자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 청구 기한은 안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안날로부터 6개월. 자금 치고 나서 6개월 아니에요. 안날로부터 6개월. 그런데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잔금일로부터 채권 소멸 시효 규정이 10년이 적용돼요. 채권 소멸 시효 규정이 10년. 그래서 실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기한일은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국한한다든지 6개월로 국한한다든지 하는 특약상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는 보통은 1년으로 국한한다고 적거든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 봐야지 그 건물에 관한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여름이 한번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1년으로 국한한다라고 특약상 적고, 1년 뒤에 발생된 건에 관해서는 매도인한테 책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 놓으시면 계속 시달려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던데, 예? 민법에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나 이제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또 계약 당시에 어떤 있었다는 걸 입증 책임을 해야 되고요. 이 입증 책임도 어렵고 소송으로 가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그냥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문제 생겼을 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해주고 고쳐준다, 뭐 이런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체 승계. 잔금일 전에 매도인에게 건물관리업체 전화번호가 기록된 리스트를 요구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전화 계속 와요. 전화 계속.
심지어는 제가 매매시킨 건물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넣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새로 엘리베이터 넣었어요. 매도인이. 그러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계속 전화가 3번 4번 오시는 거예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매수인이. 이유가 뭔가 하니까 불친절하대요.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그 회사가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목록을 매도인이 다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받아가지고 딱 전달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전기세 등 공과금 정산. 잔금 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전기세 등 공과금 정산 내용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서 잔금 때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주의하실 게 소유주가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있다든지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 다 정산을 다 자기가 그냥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믿고 이렇게 갔더니 정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하고 저쪽 부동산하고 가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막 금층기 다시 찍고 뭐 한전에 전화해서 얼마인가 물어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잔금 치는 날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잔금 치는 날은 뭐 해야 되겠어요? 임차인들 만나서 인사하고 임대차 성계약 인사 받으셔야 돼요. 잔금 치는 날 꼭 하셔야 될 게. 그런데 거기 가서 전기 수도 금침하고 있고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한 영수증 금침기 찍은 사진하고 그러면 잔금 치는 날 아침에 보통 잔금을 치고 바쁘잖아요. 등기를 그날 다 해야 되니까 오후 늦게 잔금을 치지 않잖아요. 은행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바쁘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미리 아침 일찍 가서 그날 금침기 찍어가지고 해서 다 납부하시고 영수증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임차인들 만나서 성계약에서 받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경미한 하자는 자, 현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체결상의 기록에 준용하여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는 잔금 후 매수인이 수료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서류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한방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 양식에 맞춰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서 제공에 잔금 때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각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15년 전에 들어온 임차인이면 15년 전에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현재 임대차 계약서까지 통틀어서 모두 다 매수인이 받아서 챙겨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내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뭐 대수선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최초 계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모든 계약서를 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 바로 앞에 계약서만 주고 한 10년 전에 계약서는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안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안 주는 경우들이. 그래서 잔금 치고 나서 받으러 가서 이제 힘들게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임대차 계약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는 것은 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있는 거는 다.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임차인한테 좀 달라고 해서 카피라도 나중에 해서 받으셔야 돼요. 잔금 치고 나서. 그래서 요 관련된 임대차 승계약인서 보시면 임차인 임대차 승계약인서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대로
매수인이 승계받는 것을 통지해 주시고, 매도인 팔고 나서 뇌물날에 버리고 갚버리고 그러면 참 이 매도인은 뭐로 취급되겠어요? 싸가지 없는 매도인 이래 되겠죠. 이때까지 월세 다 받아 먹어놓고 월세 하루만 늦으면 바로 전화 와서 그래 난리쳐 샀더만 집 팔았다고, 야, 뭐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갚버리네. 이거는 조금 도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 내가 팔았는데 새로 좋은 매수인 왔으니까 좋은 이 새 매수인하고 잘 이렇게 사업 잘하세요라고 인사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그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대로 매수인 승계받는 거 통지해 주시고,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내용 확인, 임대차 내용이 계약서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 임대차 승계 확인에 매도인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같이 가서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다음 매수인 쪽 부동산하고. 그럼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좀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타이핑 쳐서 간단하게 이름만 사인만 딱 할 수 있도록, 체크만 딱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타이핑 쳐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계약서를 새로 적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계약서를 새 매수인, 새 소유자하고 새로 적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승계 확인서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일부러 드리려고, 다음 달 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승계하기서 저희 쪽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들 샘플을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좀 그걸 응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잔금 즉시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잔금 즉시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현재 임차인이 매각 사실을 알고 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 어디 있는지 98마 100 판결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 치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 코로나 와서 내가 장사하는 게 문 여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다, 이런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정말 코로나 오고 나서 이거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 뭐 권리금이 뭐고 시설비고 그냥 포기하고 인건비가 안 맞춰지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그냥 나가는 게 더 편해. 그러면 내가 월세 주는 거라도 건지지, 보증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바뀌었다 이러면 아이고 이제 잘 됐네 하면서 내 나갈 거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런 임차인들이 저희 코로나 사태 오고 나서 매매 진행할 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똑똑한 임차인이죠. 이런 판례까지 알고. 근데 중개한 부동산이 이런 판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변호사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건물 빌딩 중에 그 회장님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임차인이 3개층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3개층. 임차인 세 군데서. 그래서 이거 좀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저희 좀 곤란한데, 월세 받을 목적으로 샀는데 이거 좀 임차인들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서 좀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인데 3명의 변호사인데 전화해서 야, 뭐 임차인이 소유주 바뀌면 나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야? 하면서 그 어르신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다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 모르는 거죠. 그래, 그 변호사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98마 100 판결 찾아보세요 하려고 하다가 막 말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대법원 1998년 98마 100 판결에 나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중개수수료는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이렇게 받으시고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폐기물 쓰레기는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하지 않은 폐기물 등 쓰레기는 매도자 채워주셔야 됩니다. 비용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자는 잔금일부터는 은행이자를 매수인이 납부합니다. 잔금일부터는. 그래서 따라서 월세도 잔금일부터 매수인이
수령합니다. 월세를 잔금일부터 내가 매수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 헷갈릴 때는 잔금일부터 대출했잖아요. 매수인이. 대출했으면 그 대출한 첫날 이자 발생되겠죠. 대출한 첫날. 내가 은행 이자 주니까 당연히 월세 내가 가져야죠. 이렇게 헷갈리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월세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언제부터 받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실무 봐보면 이거 헷갈려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싸우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루 월세가 몇백만 원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루 월세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면 하루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잔금일까지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우기는 매도인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은행 대출이자 어제까지만 내셨지 오늘부터는 매수인 냅니다라고 하면은 매도인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아니 그 은행 이자 어제까지 낸다라고 그거 맞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매수인 쪽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지원장님이 직접 나오셨거든요. 수표를 한 50억짜리를 들고 그러니까 대출을 매수인이 한 50억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0억짜리 수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쪽에 원금 플러스 은행이자 해서 한 장에 딱 수표로 해가지고 해서 가져와서 저기 이제 매도인 쪽 은행에 지불하려고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은행 지원장님이 잔금 치는 날은 해당 안 되고 잔금 치는 전날까지만 은행 이자를 내시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설명하고 그쪽 은행에 전화해서 정 안 믿어지시면 확인해 보세요 해가지고 하니까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서부터 그럼 오늘부터 월세는 그쪽에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월세 정산할 때 월세 정산 가지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월세 정산 가지고도 그냥 뭐 이거는 좀 내가 받은 걸로 해서 그냥 돈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매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뭐 몇십만 원 가지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그건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런 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 정산은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딱 도표를 만들어서 보통 주거든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계산기로 하나하나 두들겨서 확인을 다시 시켜줘요. 매수인하고 매도인한테 계산기로 두들겨서 그러면 하루 월세의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하루. 그럼 또 30일로 할 건지 31일로 할 건지 뭐 365일분에 며칠로 할 건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세 정산 이거 가지고 실제로 옥신각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의 미납 월세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임차인의 미납 월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긴 매도인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저희들이 공매매했을 때. 근데 매수인이 착해가지고 이걸 또 떠안았어요. 매수인이 또 착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증금 빼고 잔금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억이다. 10억, 임차인들의 보증금 10억이다. 근데 매매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90억 지불하고 가져오죠. 근데 미납 금액이 만일에 월세 미납 금액 5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잔금 얼마를 쳐야 되죠?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보증금 10억에, 만약 보증금 10억에 월세 4천만 원짜리 건물을 샀어요. 보증금 10억에 월세 4천만 원짜리를 100억에 만약에 싸게 샀다, 100억에. 그러면 보증금 10억이니까 10억 빼고 90억을 잔금 치는 거죠. 계약금 플러스 등등. 10억은 내가 따놓으니까. 10억은 임차인 나갈 때 내가 내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10억은 매도인이 받았죠. 임차인한테 받았잖아요. 미리 받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한 명이 월세 미납한 게 뭐 보증금 2억에 월세 1천만 원인데 한 달에 만일에 2억에 1천만 원인데 월세를 5개월 동안 5천만 원 밀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그 2억에 월세 1천만 원인데
보증금 2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2억 보증금에서 5천만 원 날아갔어. 5천만 원. 5천만 원 날아갔어요. 네. 그럼 그 임차인 나갈 때 내줘야 되는 돈은 얼마죠? 1억 5천만 내주면 되잖아요. 1억 5천만. 그럼 매수인은 돈을 얼마를 줘야 돼요? 이거 떠안으면? 예. 매수인이 이 산수 계산인데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 이 산수 계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잔금 치는 날 싸운다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 잔금 치는 날 싸우고 있잖아요.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서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인이 만일에 10억 보증금에 월세 미납금이 없으면 임차인 나갈 때 10억 줘야 되죠. 10억. 그럼 나는 90억만 주면 되죠.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 내줄 돈이 5천만 원 미납금이 있어서 9억 5천만 주면 돼요. 9억 5천만. 9억 5천만. 그러면은 나는 9억 5천만 주면 되면은 9억 5천만 주면 되면 줘도 되면 나는 100억짜리를 사니까 9억 5천 빼고 90억 5천을 줘야죠. 내가 임차인한테 내줘야 되는 9억 5천이잖아요. 9억 5천. 9억 5천. 그쵸? 예. 임차인이 받을 돈 5천만 원 보증금에서 날아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90억 5천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매도인이 떠넘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월세 5개월 동안 5천만 원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에서 까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매수인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은 잔금을 갖다 니 90억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90억 5천만 원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민법상 이 임차인의 미납월세는 매수인에게 떠넘길 수 없죠. 근데 실무상 떠넘기는 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 세 페이지를 주면서 세 페이지를 미리 주면서 미납월세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월세 정산은 잔금일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수령하고 월세 세금 계산서를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잔금일부터는 매수인이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서 잔금일부터의 월세는 매수인이 월세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관리비 세금 계산서도 잔금일 전날까지와 잔금일부터로 나누어서 발행합니다. 요즘은 건물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가 많아서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회계 처리에 좋습니다. 자, 잔금일부터 월세를 누가 받는다고요? 매수인. 그럼 관리비도 누가 받죠? 매수인. 그럼 잔금일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받은 거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매수인이 발행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건물 매매할 때 법인이 많기 때문에 매수인이 거의 다 법인이거든요. 거의 다. 뭐 10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거 말고 한 4, 50억 넘어간다는데 건물이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법인하고 계약할 때 실물을 아셔야 되죠. 법인하고 매매 계약할 때 매도자가 법인이라든지 매수자가 법인이면 내가 계약할 때 뭘 체크해야 되지? 어떤 서류 가져오라고 해야 되지? 그때 가서 블로그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하고 매매 계약할 때, 법인하고 임대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저번 주에 하고 오늘 짧게 한 번 더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인은 회계 처리가 단돈 10원이라고 틀리면 안 되거든요. 회계 처리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 있죠. 가산금이 있죠. 내가 증빙 자료가 없이 만일에 1,000만 원을 어디에 송금했어요. 누군가에 홍길동한테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 송금한 돈에 관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법인 1년 뒤에 법인 조정할 때, 법인세 조정할 때 벌금 물어야 돼요. 벌금. 그러니까 잔금일부터는 매수인이, 잔금일 하루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로. 근데 벌써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정정 신고하시면 돼요. 정정 신고.
그럼 매도인 쪽 세무사한테 정정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고, 그거 딱 계산해가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은 만일에 월세를 아직 안 받았어요. 만일에 월세를. 자, 선불이면 매도인이 벌써 받았겠죠. 내가 만일에 잔금을 25일날 치는데, 25일날 치는데, 1일날 월세하고 관리비를, 이제 준 임차인이 있다. 그럼 매도인이 미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벌써 발행했는데, 그러면 정정신고하면 되고, 세금계산 발행했는데, 그럼 정정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받은 거는 떼가지고 다시 매수인 쪽으로 주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임차인한테 줘가지고 임차인이 매수인한테 보내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후불인데 내가 잔금을 10일날 쳤어요. 후불이에요, 월세. 근데 임차인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월세 10일치는 11일날 잔금을 쳤다. 그럼 11일날 잔금 쳤다. 그럼 11일날 잔금 쳤으면 그 전날 10일까지는 월세를 누가 받는 거죠? 매도인이 받는 거잖아요. 11일날 잔금 쳤으면 10일까지는. 그러면 임차인한테 10일까지 월세 나한테 미리 주세요 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겠어요? 그렇죠? 나 말일날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일날 어떻게 한다고요? 10일치 월세는 11일날 잔금 쳤으면 10일까지 월세는 자 매도인한테 주세요. 매도인한테. 그 다음에 11일부터 말일까지 월세는 새로운 매수인한테 주세요. 라고 하고 세금 계산서도 각각 따로따로 받으시는 걸로 해가지고 임대차 승계확인서에 다 적어서 금액 계산해서 다 적어가지고 금액 얼마,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계산기로 두들겨 이거 맞죠? 라고 확인시키고 도장 딱 받아오셔야 돼요. 잔금일날, 잔금 치는 날. 이 실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임차인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임차인이 나 힘들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보증금 돌려주세요. 네, 나갈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임대차 관련 내용을 기록한 임대차 승계확인서를 매수인은 잔금 즉시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실제로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실제로 계약서는 선불되어 있는데 후불로 주고 있는지, 월세 주는 날짜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일날 주는 걸로 바꿨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임대차 승계확인서에 날짜 기록하고 해가지고 선불 후불 다 체크하고 이런 내용들 다 기록해가지고 매수인 월세 받는 계좌 있죠? 요거 딱 기록해가지고 가서 딱 도장 받아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대로 임차인이 있기로 한다. 요점 이거죠. 기존 임대차대로 임차인은 있기로 한다. 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돼요. 그러면 네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걸로 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대로 있기로 하는 것에 도장 찍었잖아. 근데 지금 또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반박하셔야 되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물부가세 부분 요 페이지만 하고 하시겠습니다. 건물부가세는 잔금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담당 세무사 확인한 후에 중개한 부동산의 건물부가세 계산서를 제출해 주셔서 중개한 부동산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매도인 쪽 세무사한테도 받고 매수인 쪽 세무사한테도 받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매도인 쪽 세무사한테 받고 매수인 쪽 세무사한테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부가세가 1억 2,345만 6,700원 만 이래요. 매도인 쪽은 1, 2, 3, 4, 5, 6, 7 이래요. 근데 매수인 쪽의 세무사는 1억 2,340만 원이 아니고 3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아니면 34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숫자부터 틀린 거는 괜찮아요. 세 번째 숫자부터 30으로까지는 융통성이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매도인 쪽은 1억 1천 이렇게 하고 매수인 쪽은 1억 9천, 1억 9천 이렇게 되면 이게 30%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경미하게 틀린 거는 괜찮은데, 근데 똑같이 딱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무사들이 해서 줬을 때. 근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린 부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부가세 포괄 양수도가 안 될 시에는 건물부가세는 매수인이 잔금 때 매매된 경우에 별도로 건물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셔야 하고, 매도인은 잔금과 건물부가세 수령 즉시 건물부가세를 납부하고 건물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수인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매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건물부가세 별도로 줬는데 매도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도 빨리 안 해주고요. 자기 급한 돈이 있다고 이거를 닦아서 버렸네? 돈을? 건물부가세 줬는데 매수인은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고잖아요, 사고. 그래서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는 거죠. 매수인. 예.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만 하고 나중에 쉬었다가 할 건데,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건물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병원,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에 건물부가세가 단순 비용으로 발생하여 매수 금액에 반영되어서 예민할 수 있어서 잘 체크해야 된다. 건물부가세 환급받지 못하는 매수인은 이 건물부가세가 비용으로 날아가는 거죠. 비용으로. 예민할 수 있다고요. 자, 이럴 때 건물부가세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 비율이 아닌 감정평가를 하여 건물부가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공시가격 국세청 기준시가를 안분 계산해서 매매 금액에 적용하여 건물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건물부가세를 30% 오차 범위까지는 허용해주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의 협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에 좀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미리 하셔가지고 직접 서로 통해서 좀 해결하세요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지금 세 페이지 있잖아요. 이 세 페이지 내용을 계약할 때 일일이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계약 될 것도 깨지거든요. 예. 계약 안 될 거를 계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할 때 있잖아요. 임대든 매매든 보면 뭐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것들이 좀 틀리고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이 어렵게 진행되는 걸 갖다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계약이 되도록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야는 뭐 계약하자는 거가 말자는 거가 뭘 자꾸 쓸데없이 이래 잔소리를 해서 한다 이렇게 되죠. 뭐 쓸데없는 잔소리를 이렇게 해서 쓰레기 폐기물 있으면 치워주면 되고 뭐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무상은.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부가세를 또 한 번은 매수인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우리는 매도인 쪽이고 저쪽 매수인 쪽 부동산에서 건물부가세 챙겨오셔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매수인 쪽 부동산에서 건물부가세 별도로 가져오란 말 안 했잖아 하면서 나 잔금밖에 안 들고 왔는데 하면서 건물부가세 낼 돈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부가세가 3억이었거든요. 3억이 없대요. 그런데 건물부가세는 누가 납부 의무가 있죠? 매도인이 납부 의무가 있거든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도 날짜는 해줘야 되고. 만약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가 있는 거죠. 가산세가. 근데 매수인이 돈이 없대. 정말 이런 황당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우리가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